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2012년 겨울이었습니다. 좀 암울했던 얘기지만 당시 저는 30살이었습니다. 30, 많다면 많은, 적다면 적은 나이에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 병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머리, 목, 우측 가슴, 우측 팔, 우측 무릎, 몸 부위를 좌르르 나열하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부위들은 제가 30살까지 살며 수술한 부위입니다. 죄다 오른쪽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측 뇌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쪽이 문제인지 어린 시절에도 사고가 많았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셨던 외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곤 했는데 그 길에서 참 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어느 여름 오후였을 거예요. 땅거미가 깔리는 오후 늦은 시간에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당시 한 6살 정도 됐었을 겁니다. 몸이 유연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크게 다치지 않고 일어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는 길에 같은 오토바이에 또 치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치였습니다. 3주 연속. 그쯤 되니 저도 사람 새끼라고 학습효과가 있었는지 4주차에는 오토바이에 안 치이겠다고 길 가장자리로 걷다가 수로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할머니 손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 연속킬의 위험을 벗어나 나이를 좀 더 먹고 나서는 계곡에서 물놀이하다 떨어진 바위에 맞아 무릎이 거꾸로 꺾였다던가 가만히 앉아 일하고 있다가 폐가 터진다던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건 한두 번도 아니고 친구한테 맞아 죽을 뻔했던 일이야 조크로 가볍게 넘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죽을 고비 많이 남겼습니다만 이번엔 다르더라고요. 이제까지야 누가 도와줬는지 잘도 살아남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저를 지켜주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 짧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뇌경색 판정을 받고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은 회사에 사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책임감 있던 직원이었던 저는 그 와중에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장님이 퇴직금이라도 빵빵히 챙겨줘야 하고 회사에 제 동상 하나 정도는 세워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 업무에 펑크가 없게 열심히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는 이직을 한다고 둘러대고는 그렇게 저에게 남은 날들을 소중히 사용했습니다. 가장 걱정인 건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 아닌 당시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불효인 거 압니다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여자친구가 혼자 남을 게 걱정되거나 내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쟨 도대체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할 정도로 해맑기만 한 애라 걱정이 참 많이 됐었죠. 여자친구에게도 제 병에 대해 말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을 준비 중이란 말도 하지 못했죠. 업무 인수인계가 슬슬 마무리될 무렵의 퇴근 시간에 저는 여자친구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여전히 해맑기만 하더군요. 한참을 앉아서 한심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쟤는 뭘 믿고 저렇게 해맑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다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 없으면 이제 얘 드라이브 시켜줄 사람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밤바다나 보러 가자고 불러내서 출발했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죠. 평소에도 간간히 들렸던 을왕리로 내비게이션을 찍고 출발했는데 묘하게도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정신 나간 운전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쿵짝쿵짝하는 음악도 듣기 귀찮아 조용히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평소와는 다른 경로로 찍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길이었는데 밤에 와서 어색한 건지 아예 다른 길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안개도 참 더럽게 많이 끼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고개 푹 숙이고 옆에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고 저도 좀 위험하다 싶어 속도를 많이 줄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왠지 덤프트럭 같은 게 안개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고 제일 무서웠던 건 어디서 나는지 모를 쇠를 가는 소리였습니다. 을왕리에 거의 다 와서는 길이 참 단조롭습니다. 쭉 직진만 하다가 길이 막히면 좌회전을 해서 또 쭉 가면 해수욕장에 도착하죠. 기역자 길입니다. 그 길 초입에 들어가니 안개도 거치고 좀 달릴만 하더라고요. 속도를 정상적으로 올리며 가고 있는데 아까 들었던 그 쇠 가는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차에 문제가 있나 걱정도 되지만
추워서 내리기도 귀찮고 그대로 달려 해수욕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차를 주차시키고 걸어 들어가니 바다에도 안개가 잔뜩 끼어 있더라고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여자친구와 가만히 서서 안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신 나오겠다라고 말하면서요. 항상 해막던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안개만 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길래 저는 귀신 나온다라면서 장난을 쳤는데 그냥 묵묵히 안개만 보고 있더라고요. 날은 따뜻하게 입는다고 입었는데 으슬으슬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겨울 바다, 거참 더럽게 춥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자친구와 차를 타서는 안 됐었습니다. 이상하단 걸 진작 느꼈어야 됐는데 왜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10년 가까이 만났던 여자친구가 이상하단 걸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스마트키로 문을 열고 차에 타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손 검지로 시동 버튼을 누르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안전벨트를 걸어 당기고 오른손 엄지로 벨트를 채우고 오른쪽을 힐끔 보며 여자친구가 벨트를 잘 채웠는지 확인하고 왼손으로 라이트를 켜고 오른손으로 기어봉을 잡아 피해서 뒤로 변경하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왔던 그 행동을 하면서 왜 저는 여자친구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유턴을 해서 해수욕장을 뒤로 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쇠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됐단 걸 느꼈습니다. 모든 일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살짝 솟아오른 오르막길에 올랐습니다. 쇠 갈리는 소리가 점점 심해지길래 내일 공업사에 차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게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저 멀리 뭔가가 보입니다. 옆에 있는 펜션인지 뭔지 모를 건물보다 더 큰 검은 후드 망토를 둘러쓴 듯한 정말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팔과 다리가 삐죽하니 망토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나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건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 멀리서 나를 향해 걸어오는 그 모습이 흡산의 목숨을 가지러 온 저승사자 같았고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기괴한 모습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차를 멈춰야 하지만 몸이 굳어있어 엑셀에서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없이 그 커다란 무엇인가에 앞으로 저는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제 옆에 있는 제 여자친구가 내 눈앞에 있는 저 비정상적인 거대한 무엇인가 보다 더 무서울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에선 여전히 쇠 갈리는 소리가 났고 목이 말라붙었는지 목에서 쇳소리를 내며 여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것 좀 봐달라는 말이었지만 말라붙은 목에서는 끄어하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눈앞에 저건 뭔지도 모르겠고 쇠가 갈리는 쓱 하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도 못 돌리고 굳어있는데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에게 가까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가까스로 시야 바깥에 여자친구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 귀에 속삭이더군요. 저걸 이제 봤어? 그와 동시에 차 우측에서 뭔가가 뛰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거대한 검은 무엇인가의 앞까지 달리고 있었고 쇳소리는 카랑카랑 귀를 찢어대듯 물어대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하얀, 보통 사람과 비슷한 크기였지만 미처 볼 수 없던 그것과 충돌했습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얀 그 무엇인가는 제 차와 부딪혔고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하는 타이어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긴 스키드마크를 남기며 차가 멈춰섰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일은 겪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목은 여전히 막혀 있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 있을 테고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막이 가득했죠. 날 찢어 삼킬 듯 울려대던 쇳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 아이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아니, 아이만도 못했지요. 저는 그냥 무서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평생 뭔가를 무섭다고 두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건, 내 눈앞에 있는 저건,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정말 거대한 두려움을 직면하니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감정이 좀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울먹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왔고 무슨 용기인지 눈물을 닦으며 앞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차라리 죽여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눈앞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들 정도로 거대했던 그 새카만 무엇인가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차 안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제 옆에서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던 그 여자친구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은 둘째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럼 차와 부딪힌 그 하얀 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차 우측으로 갔습니다. 거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튕겨나간 건가 하고 사살이 뒤져봤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친 거면 정말 큰일이니 정말 사살이 뒤져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길가로 차를 옮겨놓고 해가 뜰 때까지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해가 떠서야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진짜 한동안은 여자친구를 믿을 수가 없었죠. 끔찍한 나날이었습니다. 차는 오른쪽 범퍼와 오른쪽 안개등, 그리고 오른쪽 라이트와 오른쪽 본넷이 망가졌습니다. 제 몸처럼 오른쪽만 망가졌더라고요. 수리하고 바로 팔았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는 제 옆에 탄 게 무엇이었는지, 그 까만 것과 하얀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쇳소리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30살의 뇌경색 판정을 받고 수많은 사고와 수술을 경험하며 죽음을 준비하던 중 여자친구와 을왕리 해수욕장을 방문한다. 안개가 자욱한 밤, 쇠를 가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검은 그림자와 하얀 것이 나타났으나 충돌 후 모두 사라지고 차에 함께 탔던 여자친구도 사라진다. 이후 차량의 오른쪽 부분만 파손되었고 여자친구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그날의 무서운 경험을 잊지 못한다. 두 번째 이야기, 식물인간. 아빠가 성당을 다니시는데 되게 독실하신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고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뭐 겸사겸사 다니시는 적당한 신자야. 근데 그 성가대에 계신 60대 아저씨가 한 분이 계신데 그 아저씨 와이프가 식물인간이신 거야. 볼링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가 쏠려서 기절하시고는 그대로 못 깨어나셨다고 하셨어. 그렇게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시게 되고 의사들이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했는데 그 60대 아저씨가 좀 돈이 많으셔서 돈은 얼마든지 더 낼 테니 수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조르고 조르던 상황이었다고 해. 근데 그 아주머니가 쓰러진 지 5개월 만에 깨어나셨어. 그리고 아래부터는 그 아주머니가 아저씨한테 해주신 얘기야. 눈을 딱 떴는데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었다고 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거기가 터널인 건 알겠더라고.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지. 그래서 한참을 걷고 또 걷고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치는 느낌도 없어서 그냥 무작정 걸으셨다고 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앞에 지옥문이라고 써있는 아주 커다란 문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 문 앞에 돌아가신 아주머니의 부모님이 서 계셨어. 반가워서 그쪽으로 가려고 보니 부모님 옆에 처음 보는 약간 젊은 부부가 서 계신 걸 본 거야. 그런데 아주머니가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니 그 네 분이서 다들 막 관강하게 못 오게 팔로 막고 하시면서 너가 올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옆이다. 저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해. 가리킨 옆쪽으로 가니 온통 꽃밭에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곳이었다고 하셨지. 그래서 여기는 너무 좋구나 하고 뒤돌아서 다시 부모님을 보려고 한순간 꿈에서 깨듯 눈을 떴다고 해. 이 꿈 같은데 꿈 아닌 꿈을 5개월 동안 꾸신 거야. 깨어나신 후 아주머니 몸은 아주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셨다고 해. 지금은 일상생활도 잘하시고 원래 종교도 없었는데 남편 따라서 성당도 다니신다고 하셨어. 그러다 갑자기 그 꿈에서 봤던 모르는 부부가 생각이 나서 남편한테 다시 그분들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누군지 갑자기 알겠다고 하셨지. 아주머니가 설명하신 그 부부의 인상착의가 돌아가신 아저씨의 부모님이셨던 거야. 아주머니에겐 시부모님이었지. 두 분이 결혼하실 때 남편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로 결혼하셔서
아주머니는 시부모님의 얼굴을 몰라.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꿈에서 그분들을 뵀을 때 누군지 몰랐던 거야. 요즘은 두 분이서 성당을 엄청 열심히 다니시면서 서로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해. 결론은 지옥은 있는 것 같아. 세 번째 이야기, 군대 버스 괴담. 군대 이야기들이 많은데 생각난 김에 하나 말해볼게. 난 파주 포병대대에서 복무했고 일병 때 들은 일이야. 우리 중대에 그 영화 바람에서 정우가 맞고 와서 패싸움하러 가는 장면이 있잖아. 그 횡단보도 앞에서 버스들 맞고 서서 끄지라 이 대사는 상남자 스타일. 딱 이런 타입인 부산 남자 병장이 있었어. 수송부 선임이었는데 후임들 탈 때 좀만 안 좋은 표정 지으면 피가 끓어오르나? 계급장 떼고 한따까리 할까? 니네 이길 수 있겠나? 이 말을 그 선임이 하면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 같은 공포였어. 겁도 없어서 위험한 일도 바로바로 뛰어들어서 하고 귀신 얘기 같은 거 들으면 웃더라고. 이 수송부 병장을 A라고 할게. 이 A가 일병 3호봉 때 겪은 일이래. 수송부 차고 위치가 워낙 횡하기도 하고 차밖에 없어서 밤에 가면 되게 흉흉하거든. 그래도 밤에 순찰을 해야 하니까. 수송부 병사들이 밤마다 2명씩 교대로 순찰을 했대. 참, 수송부라고 해서 차를 혼자 다 고치고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외부 대대에서 차를 점검받고 오는 그런 날이 있는데 종교 행사 때 쓰는 버스가 고장이 나서 점검을 받고 온 날부터 이상한 얘기가 퍼졌다는 거야. 부대에 돌던 괴담이 순찰할 때 저 버스 안에 들어가면 어떤 여자가 흐느끼는 것 같다는 거야. 2명이 동시에 들은 경우도 있더라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퍼지니까 다들 무서워서 안 간다고 하고 상병장애들은 무서우니까 이리병한테 순찰을 그냥 짬시켰다는 거야. 중대장이 안 되겠는지 그럼 우리가 가보자 해서 그날 밤에 중대장, 수송부 분대장, 그리고 A를 데려갔대. 다들 무서워서 가기 싫어하기도 했고 이 A가 겁없는 걸로 유명했거든. 3명이서 그 버스 앞까지 갔대. 근데 군대라는 곳이 심심하잖아. 오락거리도 없고 심심해서 담력 테스트를 하자고 했나봐. 수송부 차고 입구에서 그 버스까지 차례대로 한 명씩 갔다 오는 건데 중대장, 수송부 분대장, A 순서로 갔다 오기로 했대. 중대장이랑 분대장은 귀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 벌벌 떨면서 거리면서 갔다 왔는데 대단한 거 기대했는데 별거 없다고 허탈해했대. 그리고 A 순서가 왔대. 앞에 2명이 아무 일 없이 웃으면서 나오니까 귀신은 무슨 이런 분위기였나봐. A 보고 이젠 이 차례다 갔다 와 담배나 피고 돌아가자 하고 이 둘은 부대로 올라갈 준비하고 담배 피고 있었대. A는 워낙 귀신도 안 믿고 앞에 2명이 아무 일도 없이 웃고 있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나봐. 그러고 한 10분 지났나? A가 멍하게 걸어와서 뜬금없이 혹시 버스 문 닫았냐고 물었대. 당연히 그럴 리 없으니 우리 담배 피고 있는 거 안 보이냐라고 했대. 그거 듣고 다리 풀린 것 마냥 벤치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게 그 버스 쳐다보면서 담배만 피더래. 그러고 얘기해줬대. A는 버스 안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순찰하고 나오려 했대. 버스 안에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줍고 하려고 맨 뒷좌석까지 갔다가 다시 뒤돌아서 나오는데 버스 딱 중간쯤 있잖아. 그쯤에서 맨 뒤 2번째 오른쪽 좌석쯤에 누가 앉아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무섭기도 하고 들고 있는 랜턴 아니면 불빛이 하나도 없기에 분위기에 압도될까봐 일부러 욕을 했대. 뒤는 안 보고 다시 나오려고 발을 떼니까 이번엔 자기 바로 뒤 3발자국 그 정도쯤에서 어떤 여자가 흐느끼더래. A는 마음 같아서는 뒤돌아서 패버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는 않더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멍하게 있다가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서 발도 안 움직이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면서 걷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버스 운전석에 가까워지니까 흐느끼는 소리도 그쳤대. 빨리 나가야지. 이러고 나오려는데 버스 앞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고. 시동도 꺼져 있었고 군용버스는 수동으로 하려면 힘 좀 써야 되거든. 이미 정신을 놔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 일단 나와야지. 흐느끼는 소리가 멈추고 랜턴빛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밖에 닫을 수 없는 버스 문을 누군가가 닫아놓은 상황. 그거 열고 나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데 한 50m밖에 담배 피고 있는 중대장이랑 분대장 보고 뛰어오고 싶었는데 귀에서는 누가 흐느끼는 소리가 미미하게 계속 들리니까 도저히 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 뒤에 버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저 얘기 들을 때 누가 온몸에 고무줄 씌워놨다가 위로 벗기는 거 마냥 소름이 쫙쫙 끼쳤는데 말재주가 없어서 전달을 못한 것 같아. 그냥 귀신보다 더 무서울 것 같은 선임이 저런 일 겪은 걸 얘기해주니까 나도 손발이 다 떨리더라고. 네 번째 이야기, 바다에서의 괴담. 당시 중학생 2학년이었던 누리들은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기억으로는 사촌과 나, 형 1명, 동생 2, 그리고 동갑 여자애들 넷의 누나들은 많이 갔었던 걸로 기억한다. 여름에 수련회를 바다 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지루한 성경 공부를 끝내고 모두들 바다로 뛰어들어갔다. 바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발이 쑥 빠지는 깊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단단히 주의를 주고 절대 깊은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낮은 곳에서 수영하다 보니 이 정도면 깊은 곳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사촌, 그리고 형까지 셋이서 바다 낮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천천히 걸어간 다음 어느 정도 발이 빠지는지 깊이를 재봤다. 어느 순간 발이 쑥 깊이 들어가면서 몸까지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바로 셋이서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헤엄을 쳤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 무서움을 모르고 몸이 쑥 빠지는 스릴에 셋이서 무아지경으로 계속 하게 되었다. 우리가 있는 바다 쪽이 썰물 시간인 것도 있고 파도도 간간히 크게 칠 때도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안쪽으로 훅 가는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재미에 들려 그 놀이를 계속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파도가 크게 치더니 나랑 형은 밀려났지만 사촌은 파도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밀려나서 발이 땅에 닿았지만 사촌은 안쪽으로 들어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져 바로 허우적대면서 아래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었다. 순간 나의 형은 사촌이 빠지는 것을 보고도 어찌할 줄 모르고 멍하니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사촌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 겪는 상황이고 패닉에 빠져 가만히 보고 있었나 싶었다. 당시 기억으로 사촌은 몸에 누가 밧줄을 두르고 안쪽으로 당기듯이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누가 전부 비켜라고 외치면서 사촌이 빠진 곳으로 뛰어갔다. 전도사님이 빠진 사촌을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간 것이다. 바로 바다에 입수한 뒤 눈 깜짝할 새 사촌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거의 죽을 뻔한 사촌을 들쳐매고 모래사장으로 나오셨다. 사촌 모습을 보니 바닷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었다. 전도사님은 능숙하게 고개를 젓어서 인공호흡을 하시더니 배를 꾹꾹 눌러 먹은 바닷물을 전부 토하게 하셨다. 그러고 나니 사촌의 얼굴이 그나마 편안해 보였다. 사람이 빠졌으니 주변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까지 빙둘러 서서 무슨 일이 났는지 구경하기 시작했다. 당시 기억으론 남자들은 모두 걱정스런 눈빛으로 안타깝게 쳐다보았지만 여자들은 아니었다. 아줌마들과 누나들 그리고 동갑내기 여자들까지 다 있었지만 나는 기억한다. 그들은 전부 희낙낙거리며 사촌을 보고 웃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어머 예물에 빠졌었나 봐.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쟤 왜 저래? 나는 그때 그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사촌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무서웠다. 그들의 얼굴엔 걱정스러운 표정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순수한 웃음만이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광경은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었고 수련회 동안 여자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랑 같이 있던 형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그때 여자들은 전부 다 웃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어보니 그 자리에서 형도 여자들 전부가 왜 그렇게 즐겁게 웃고 떠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교회를 그만둔 중3까지 근 1년 동안 엄마 및 친척 집안 어른들 빼고는 일체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무서우리만큼 소름 끼치는 웃음을 또 보게 될까 봐였다. 지금은 옛 기억이고 오래돼서 자주 생각나진 않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이 짓던 미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간호사의 이상한 꿈. 내가 간호전문대에 다닐 무렵 이야기입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종종 아르바이트 삼아 간호조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나는 집안 사정 때문에 집에 손을 벌릴 상황이 못 됐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이 되지만 생활비는 벌었어야 했죠. 그랬기에 야근 아르바이트 모집이 있으면 언제나 맨 먼저 신청하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대학과 연계해 실습을 받는 병원이기도 했기에
야근이라고는 해도 실습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심야 근무를 맡은 간호사분과 함께 느긋하게 일하면 되는 거였죠. 마침 그 무렵 학교에서는 외과 쪽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내가 맡았던 환자 A씨가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실 앞까지 배웅하러 갔습니다. A는 70대 할머니로 조금 치매가 와서 나를 보면 손녀 이름으로 부르는가 하면 손을 잡고 놓아주질 않거나 몸을 닦을 때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시 굳곤 하셨습니다. 실습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싶은 적도 종종 있었지만 나 스스로도 A씨가 가족같이 느껴졌고 자주 이야기도 나누던 터였습니다. A씨는 치매라고는 해도 수술 받는 걸 알고 있는지 침대에 누워 이동하는 동안 쭉 내 손을 잡고 불안한 듯한 시선을 보내왔었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하며 수술실 앞까지 나는 손을 잡고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도착해 인계가 끝났음에도 A씨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거절하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도를 맡은 외과 부장님이 나와 곤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해주면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A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 A씨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수술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를 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를 보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4시간 예정이었던 수술은 11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되어버렸고 그 시간은 내게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A씨의 손이었습니다. 전신 마취된 노인의 손아귀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이 나도 닦지도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점점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A씨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손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풀려났고요.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 진행되었기에 실습 시간은 훨씬 전에 끝난 후였습니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대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함께 들어갔던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이 과자나 도시락을 가져다줘서 나는 어떻게든 야근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순찰 시간이 와서 나는 외과 병동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A씨 방에 가봤습니다. A는 의식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기에 나는 간호실에 들러 함께 야근하던 간호사분께 양해를 구하고 A씨에게 갔습니다. A씨는 무척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내용도 평소에는 치매 기운이 있어 무슨 소리인지 태반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때만은 명확했어요. 사실은 손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 내 명찰을 보고 이름을 알았다는 것. 수술 도중 손을 잡아줘서 든든했다는 것.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A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직후라 지금은 몸이 피곤하실 거예요.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 다음에 같이 휠체어 타고 산책 가요. A씨는 정말로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을 끄고 병실을 나오기 직전 A씨는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아름답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별일 없이 야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피로 때문에 잠에 빠졌을 때 나는 꿈을 꿨습니다. A씨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지려는 와중 내 손을 잡고 버티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A씨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을 이루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다리를 버둥대고 있었습니다. 점점 팔에 느껴지는 A씨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팔은 뜯어져 나갈 듯 아파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A를 놓쳤다간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필사의 힘을 다해 어떻게든 A씨를 끌어올렸습니다. A씨의 다리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고 병원 옥상에서 내려다본 아래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워져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병원 밑에서 엄청난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마. 그리고 나는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해 샤워를 하러 갔죠. 문득 오른손에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져 보니 손목에 사람이 잡아당긴 것 같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A씨가 걱정되어 화장도 하는 둥 마는 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가 어떤지 간호사분에게 묻자 어젯밤 한 번 위독했었지만 다행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놓은 동시에
어젯밤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라 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마침 근무가 끝난 것인지 간호사 A씨가 밥 살 테니까 같이 먹을래? 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야근할 때 도시락 얻어 먹은 것 빼곤 아무것도 안 먹은 터였기에 나는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A씨는 개인실이 여럿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음식점에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만 기묘한 얼굴을 한 채 말도 그닥 않고 주문하고 한동안 시킨 걸 먹고 술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쳐 배도 차고 한숨 돌릴 무렵 A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꿈 꾸지 않았어? 나는 잔뜩 겁에 질려 혹시 A씨도 그 꿈 꾼 적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A씨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환자분의 손을 놓아버렸어. A씨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정말로 죽어버려. A씨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고 꿈에 환자분이 나와 A씨에게 매달려 도와줘라고 애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잔뜩 붙어 있어 마치 환자분을 끌어들이는 것 같은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나는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A씨의 손을 놓았더라면 결국 이 사건 이후 나는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보건사 자격증 취득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그 후 A씨는 자살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문대를 채 졸업하기도 전에 정신에 이상이 와 퇴직한 후 정신과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버릇처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되뇌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병원 옥상에서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다행히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A씨도 잘 회복해 지금도 매년 연하장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내게는 유일한 위안이네요.